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오늘은 장장 커플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1시간 준비됐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너무너무 오늘 1시간 좀 잘 꾸려주시고요.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제 개각이 됐었는데 이름 지금 올리자마자 간 곳이 정강훈 목사 관련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수 기독교 집회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거짓말 논란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급하셨다. 네, 바로 개각 대상자 발표되고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장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장관입니다 지금. 현직 장관이고요. 네. 인사청문 절차 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낙마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김현숙 장관 보세요. 그렇죠. 계속 스테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희룡 장관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건데 네. 현직 장관이 너무 가벼이 움직인다. 그리고 저는 사실 약간 좀 아수라 백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수라 백작이요? 예, 아수라 백작 잘 모르시는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분이 그 제주도지사 시절에는 8.15 광복절 집회에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 네. 전현직 의원들이 막 앞다퉈서 막 가고 그럴 때 태극기 집회 가고 이럴 때 카메라에 주목받는 것에 굶주려 있는 거냐 이러면서 전광훈 목사를 엄청 비판했어요.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냐.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이런 집회를 하고 있냐라고 엄청 비판했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이제 본인의 처지가 수도권 험지 출마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잡으러 개항을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태극기부터 챙기는 거죠. 일단 이런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둔자 비슷하게 모아놓고 그리고 출발해야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이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행보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말고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비판을 하시지만 네.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한 사람이라도 예. 한 계층이라도 예. 넓어지는 게 보다 좋은 정치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이다. 제 시선은 어떻게 보면 중도 쪽을 바라보고 있다. 중도로. 그래서 그런 집단 가로 열고 정광훈 측 그런 쪽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그럴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간증해달라고 그래서 네. 강연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간 것뿐이다. 더 이상의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봐도 조금 잠깐만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은 몰랐다라고 하는 네.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만약 정광훈 목사 거기 참여하거나 아니면 정광훈 목사랑 관계된 걸 몰랐어요라고 하면은 네. 그 일정 팀 하는 참모들 다 바꿔야 돼요. 장관이 움직이는데 네.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누가 그렇죠. 주관하는지 앞뒤에 뭐 연설자는 누군지 이 행사에 참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정무적인 판단 다 하거든요.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저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요.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렇기도 네. 하고 그 거짓말인 게 바로 발각이 그렇죠. 됐어요. 지금 정광훈 목사 만나지 네. 않았다고 했는데 영상이 커뮤니티 있었죠? 사이트에 네. 막 올라오고 그리고 노컷뉴스 보도도 되고 네. 이런 걸 보면 뭐 본인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인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 장면을 보면. 네. 그래놓고 이렇게 그래도 한나라의 국무위원이고 국토부 장관이고 대장동 일타 강사고 뭐 이런 걸 내세웠던 분이 네. 이렇게 금방 발각날 거짓말을 대놓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문제되니까 꼬리 자르기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 원희룡 장관의 간증인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선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네.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뭐 나 웬만하면 칭찬 안 하는데 너무 잘했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네. 말씀처럼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의 첫 행보가 이렇게 정광훈 목사 만남이 돼버렸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뭐 논란이 될지 몰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논란이 될지 몰랐다라고 하면 정무적인 판단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정광훈 목사랑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전화 통화만 해도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논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원희룡 장관이 가서 그런 집회 가서 연설도 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출마를 해야 하고 또 대선도 나가고 싶어 하는 원희룡 장관이 자꾸 이런 분하고
극우 쪽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분하고 자꾸 어울리는 모습이 과연 옳을 것이냐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일단은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들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나는 중도층으로 조금 더 내 스스로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거면은 어쩔 수 없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지난 2020년 총선 전에 계속 정광훈 목사랑 같이 하고 극우 집회에 참여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총선 지고 정계 은퇴 수순 밟았다. 네. 그 얘도 잘 살펴보시라. 아니 근데 저는 그 뭐 본인 무슨 뭐 개신교 신자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로서 뭐 간증하러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발언 내용은 지금 나온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완전히 혐오 끝판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동성애 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이런 것들이 온갖 학교 교과서, 영화, 문화 이런 데서 뭐 무슨 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는 내 개인만 구원받고 아니면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이게 과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죠. 그리고 예, 공산주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뭐 민생보다 이념을 강조해서 논란이 그렇게 돼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 표차로 져놓고도 그 다음에 이제 민생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원희룡 장관이 또 북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일단 급한 마음은 알겠어요. 제주도처럼 편안한 선거하기 어렵겠죠. 험지로 나오니까 불안한 마음도 알겠어요. 아, 잠깐만. 내가 험지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가서 바로 지면 이거 매우 곤란하니까 일단 좀 뭔가 우호 세력을 만들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해서 섣부른 마음에 간 것 같은데 완전히 정치적 오판이다. 예, 술을 잘못 떠도 크게 잘못 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원희룡 장관 일정을 담당하는 팀장이라면 온갖 이유를 들어서라도 못 가게 했을 겁니다. 막았었어야 된다. 장성철 소장을 써야 돼요, 진짜. 제가 무슨 뭐 일정 팀장을 이제 그런 자. 그런데 하여튼 이런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다른 생각과 판단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좀 길게 보고 정치하는 분들은 항상 중도. 그쪽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신경 써야죠. 뭐 여든 야든 똑같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원희룡 장관처럼 머리 좋은 정치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한동훈 장관한테 밀리는 생각이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의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 뭐 뜬다고 할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바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한바닥 쓰니까 그 이튿날 바로 등장해가지고 보수 언론에 도배를 하게 만들어요. 개항을 출마로 이렇게 해서 한동훈한테 밀리지 않는 원희룡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런 수를 쓰면 됩니까? 자, 한동훈 장관 보세요. 절대 이런 데 안 갈걸요? 한동훈 장관을 의식해서 지역구 개항을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 지금 또 그럴 것이다 하는데 자 개항을 끝까지 고수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장관의 성정상 그렇게 내뱉었으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돌아올 수 없네. 근데 제가 원희룡 장관 참모라면 말리겠어요. 말립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총선 때 반짝하고 여기 화재의 뭐 지역구 이런 거에서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 총선 출마했는데 똑 떨어졌다. 그 다음 날부터 지면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데 가야 된다. 어쨌든 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 이재명 대표 묶어두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민주당 취재해 보면 개항을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지금 그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립형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회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DJ식으로 비례 순번 후순위 받아서 이제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략은 열려 있는데 아니 미리 개항을 가서 이재명 없으면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럼 자기 내가 비례대표 무서워가지고 말이야 도망간 거다.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신문으로 치면 원희룡 장관이 딱 그 정치면 박스감이에요. 박스에서 머리 기사로 못 올라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한. 제가 보기엔 참모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담당자라든지 참모가 정무적인 판단하는 이게 뭡니까? 아니 나오자마자 창피하게 됐잖아요. 망신당하고. 자, 또
또 다른 좀 지금 장관 개각되는 분들 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야, 근데 문제는 김은혜 수석하고 분당을 해서 지금 다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이영 장관도 여기. 이영 장관도 분당으로 갑니까? 서초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니 서초 달라고 요구를 했. 지금 이제 이영 장관이 서초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초에서 출마하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분당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 기업들이 분당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분당으로 보내다오 해가지고 지금 3파전이에요. 또 미리 또 준비하는 김민수 대변인도 있죠. 그렇죠. 김민수 죄송합니다. 4파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김병욱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김병욱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지금 김병욱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어쨌든 그 오늘 중앙일보 제목이 양지만 가는 윤회 사람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안 가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대로 그냥 머리 디밀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 소장님? 저는 여기는 거의 99% 박민식 장관이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연고가 있고 거기 살았어요. 20년 살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숨겨진 핵심 실세. 무척 많이 신임받는 분. 김은혜 수석보다 더 많이 신임받는 분. 그리고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넣어볼까 저기 넣어볼까 계속 이렇게 돌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을 해 고집을 하거나 연고를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영 장관 저는 처음 들어요. 분당을. 오늘 그러니까 어제 국회 여의도 주변에 그 얘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어느 언론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기사를. 새벽에 기사가 나왔어요. 서초로 저는 봤었는데. 서초로 계속 그쪽에서 계속 학교 나와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딴 데 갈 데가 없다. 그렇게 계속. 그럼 김은혜 수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막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그건 안 되고 하여튼 방송이 되는 얘기. 경기도 도지사를 나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에 험지라든지 좀 박빙 지역 그런 쪽에 나가서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뭐 분당만 이렇게 주장하거나 차라리 수원 쪽에 아니면 원래 지역구인 분당갑에 나가시는 게 맞죠. 그 분당갑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서 그런지 그 동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분당을만 막 벅적벅적 막 시끄러운 상황인데 근데 분당에 있는 그 현역인 김병욱 의원은 동네 분위기가 어때요? 뭐 쭉 알잖아요. 그랬더니 김은혜 수석이 올 것 같다. 분위기가. 왜냐하면 박민식 장관은 분당에 오래 살긴 했지만 분당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없고 그다음에 부산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뭐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이제 전략공천에서 박민식 너 이렇게 결정하면 반발이 있어서 경선을 하게 될 텐데 경선을 했을 때 그 동네에서 딱히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은혜 가능성을 높게 보더라고요. 박민식 장관이 될 수 있게 경선의 구도를 짜겠죠. 국민의힘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래요. 자,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용산에서 장관 또 수석들 나오면서 오히려 그래서 마음대로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이 어떻게 그냥 하다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용산 출신들이 더 많이 자리를 잡을 거고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를 사수한다. 사수 김기현 이런 분위기.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 잘 보면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하고 이제 오찬하는 장면을 공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김기현 대표하고 인유한 위원장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이틀 이런 행보를 보이는 데는 영남 중진들이 인유한 혁신위에서 당신들 다 수도권 험지 출마해라 요구했는데 싹 다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버틴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큰 점수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영남 기득권이 밀리지 않겠다. 당신 똑바로 하면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어. 라고 하고 있으면서 용산하고 이렇게 기싸움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당 역시 영남 지역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아니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뭐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 해가지고 맞아요. 하위 22%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40 몇 명. 그래서 뭐 그거 바꾼다는 거 있잖아요.
그 바꾸는 것보다 골 때리는 게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각한 게 심각한 게 바꿔야 되는데 당무감사 했더니 1등, 2등 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난장판 되는 거예요. 당무감사에서 이렇게 잘 했는데 왜 나를 내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배현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배현진 의원이 안산으로 가고 그 자리에 김은혜 의원을 김은혜 수석을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돌았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역구 1등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막 여러 가지 막 합종 연행들이 막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단치 않다. 그러니까 구력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용산이 뭐 세게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해도 여기서 방어 뚫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있으면 총선 앞두고 상당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비공개 오찬 또 오늘은 인요한 위원장하고 회동을 하고 이게 용산 대통령실의 좀 중재라고 봐야 됩니까? 중재라기보다는 그냥 대통령께서 그 의지를 갖고 당 지도 체제를 흔들겠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임 스케줄을 쭉 살펴보면 대통령도 다음 주에 뭐 네덜란드 가셔야 될 거고 지금 국회는 예산안 처리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이거잖아요. 근데 지도 체제를 지금 흔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에게 주는 사인이 나 날아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특검에 투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무의미한 그러한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유지를 하고 이제 공관위 아니면은 선대위로 당을 좀 탈바꿈시키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내일 이제 혁신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 활동이 거의 종료될 것 같아요. 무의미해질 것 같아요. 혁신위가 종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되게 약화가 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잘만 하면은 내가 공관위원장 내가 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고 공관위원 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어. 그러면 공천권은 나에게 있는 거야. 대통령이 나에게 좀 몇 사람 좀 배려해줘. 이러면 내가 뭐 대통령하고 또 조율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 그럼 결국 공관위원장이 누가 오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이제 목화 고민 중이겠죠. 그런데 이제 잘 봐야 되는 포인트는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 뒤에 김한길 대통령 뭐 이렇게 해석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각 명단에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김한길 비대위원장론이 막 또 떴었잖아요. 근데 본인 뭐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토가 너무 심해서 마쿠 역할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 국민의힘의 본류가 영남 지역 당이기 때문에 총선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 다른 뭐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방팔방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입김이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게 이제 결정의 포인트가 김석기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이 거기서 그냥 완전히 당의 주도권이 김기현 대표한테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고 최고위원들도 솔직히 김기현 대표가 좋은데 지역구 줄게 비례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그만둬 김기현 대표 체제 갈아엎자 이래도 죄송합니다 지금 당이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흔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명분 내세워서 사퇴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체제는 어쨌든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이제 어제 지도부랑 수석들 뭐 오찬을 한 거는 오찬을 했죠. 그냥 이렇게 격려. 저기 특검 잘 처리해 주시고 예산 잘 처리해 주시고 이건데 인요한 위원장 만난 거는 그냥 안녕 그동안 고생했어.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안녕.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좀 내막을 좀 더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비대위 하기엔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총선 지금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비대위 세우면 비대위원장 누가 할 거며 비대위원들은 누가 할 거며 그렇죠. 그거 하는데 또 몇 주 지나갈 거고 그럼 당장 공천하고 뭐 이런 선거 전략 짜야 되는데 이 판을 다 흔들 거야. 누가 책임질 건데 선거 지면. 어찌됐든 김기현 대표가 뭐가 됐든 차고 앉아서 상황을 핸들링을 하고 선거는 한동훈 선대위로 치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오잖아요. 오늘 뭐 말로는 정책의총을 한다는 건데 핵심은 뭡니까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먼저 본인이 오겠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상견례. 예. 그래서 상견례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거죠. 대표는 김기현 대표가 하되 선거의 주도권은 한동훈 장관이 쥔다면 뭐 양분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권력을 나누는 것이고 내년 1월 정도 되면 김기현 대표가 뭐 불출마를 하든 서울 뭐 수도권 출마를 하든 뭐 이런 형식을 빌어서 좀 뭐 선거 우리가 뭔가 헌신하는 모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정책의총에 이제 오늘 아마 와서 뭔가 행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개각에는 빠져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원포인트 개각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전략입니까? 몸값 올리기 전략. 한동훈 장관 스포트라이트 단독으로 좀 받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동훈 장관 개각을 하면 한동훈 장관의 향후의 정치적인 행보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며칠 동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노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정말 한동훈 장관 그냥 장관 그만두게 하는 게 맞나?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며칠 고민을 더 하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 총선 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을 앞장서 내세워가지고 한동훈 장관 체제로 치렀는데 총선 졌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데미지를 입으면서 정치권에 대비한 건데 그렇게 정치권에 대비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안 내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러한 가능성이 낮지만 이런 고민도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선거 치를게요. 라는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주위의 반응을 들어보면.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에서 역할을 맡게 된다면 좀 전에 저희 하태경 의원 라고 말씀해 보니까 지역구보다는 비례 가능성 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도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뭐 용산, 종로 이런 얘기 나오는데 비례 줄 거예요. 뭐 비례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연말에 따로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은 특별하기 때문에 뭉태기에 낄 수 없다. 특별 대우. 뭉태기 개각에 넣어서 한꺼번에 퉁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다 출마자들을 중심에 놓고 관료나 학자나 이렇게 집어넣은 격인 거잖아요. 총선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끼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뭐 이런 분석도 해요. 이제 12월 27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겠다. 신당 창당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종의 이준석 김빼기용으로 한동훈을 연말에 배치해서 뭐 뉴스밸류를 좀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준석 신당 측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준석 신당 하냐 마냐 뭐 의미 없다 이런 보도들 뭐 그 최근에 무슨 고성국 TV인가요? 거기서 여론조사한 거 가지고 보수 언론들이 뭐 막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정 정도 흐름으로 잡히니까 그것을 가라앉히게 하기 위한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전술적으로 배치하는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 한동훈 장관이 좀 더 남아서 혹시나 지금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경기도청. 혹시나 이재명 대표 수사 좀 마무리 짓고 총선 출마하라.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것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시간도 좀 너무 좀 짧고 하기에는. 뭐 다른 장관이 와도 뭐 할 수 있을 거고 뭐 어쨌든 수사는 검찰총장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엮지 마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뭐 직접 수사에 뭐 개입하고 그렇습니까? 뭐 아니 그런 가능성을 질문해 본 겁니다. 이미 다 이제 미션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하부토대에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고 큰 틀에서 아니 지금 대선 후보 1위잖아요. 범보수
뭐 호감도 1위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1위죠. 이 사람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게 거의 이제 전반적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이구 한동훈 이거 우리 잘 써야 되는데 이거 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전략인 거지 뭐 이재명 수사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원지검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을 내년 총선에 얼굴로 쓴다는 것이 총선 승리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무적인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문이래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객관화된 데이터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과연 나 국민의힘 싫은데 참 국민의힘 싫고 대통령 국정운영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 같은 거 하니까 내가 한동훈 장관 보고 국민의힘 후보 찍어줘야지. 중도층을 이렇게 견인해 낼 수가 있을 것인가. 중도층.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은요. 철저히 지지층 결집용이에요. 그럼 한동훈 장관이 선거 유세할 수 있는 지역은 대구 경북, 영남, 강남 이런 데거든요. 박빙 지역에 가가지고 저 한동훈이 왔습니다. 저를 보고 우리 후보 A 후보 좀 찍어주십시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론이 쫙 흔들려가지고 그 후보의 지지율이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쓰임새가 효용성이 있는 건데 안 그러면은 너무 여권의 대선 후보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천하람 위원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 시작했다, 정치 끝났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분도 검사만 해본 분이잖아요. 그리고 평생 수사만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직업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정치의 영역으로 오면 이게 이제 법조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오면 모든 게 다 기사가 돼요. 밥 먹는 태도, 그렇죠. 뭐 걸어 다니는 거, 뭐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버스를 타면 버스비 얼마인지 아냐, 뭐 모든 거.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은 봐주지 않거든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는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검사가 주고 그걸 받아 쓰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조 기자들. 법조는 묵계가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정치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1000명이 넘어요. 정당 출입 기자들이. 그렇죠. 그 1000명의 눈을 한동훈 장관 혼자서 어떻게 이겨냅니까? 별 기사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면머리로 맨날 그런 기사가 나올 때 과연 한동훈 장관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했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4부 토크킹 장윤선 또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 이어갑니다. 자, 지금 정치인들 개각 얘기하면서 몇몇 얘기를 했고요. 자, 또 이 정치인 이낙연 전 대표 요새 지금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띕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행보를 탈당으로 해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가까운 소위 이낙연계 정치인들의 공천을 좀 챙겨줘라. 5에서 10인. 이것도 못 해주냐. 이제 이런 항명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늦지 않게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그 마음을 잘 추스러 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 손학규 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학규 대표까지 나섰잖아요.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불만은 좀 있긴 하지만 이거 잘 추슬러서 가야지. 이거 가지고 실제로 탈당하는 일까지 만들어서야 되겠냐. 그러면 민주당의 정무 능력이 부족한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좀 SNS인가요? 합치는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분열보다는 같이 가야 된다. 진정성이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얘기는 이게 말만 그냥 가끔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엄청 미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동과 조치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국민 앞에 약속한 것들 많은 부분 그냥 다시 약속 어긴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빨리 나가라. 아유 속 시원해. 그냥 알튼이가 빠졌네. 그 자리에 내 사람들 챙겨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낙연 대표가 되게 엄중한 분인데 저러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거래가 들어와가지고 좀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그냥 한 10명 챙겨줄게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은 아닐 것이다. 결심이 쓴 것 같고 탈당하셔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과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장 익혀요. 소장님은 탈당의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신당으로 간다. 그러니까 신당에 간다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괜히 거기 처음부터 만나거나 엮이게 되면 예. 와 이거 뭐야 정말 배신자네 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더라도 가장 나중에 만나야 될 사람은 이준석 대표 쪽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좀 과한 말을 얼마 전에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실수라고 좀 생각이 다 드는데. 버리고 오라고. 네. 그런 문재인 얘기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로서 했던 얘기들 네. 그다 좀 반성하고 그게 맞는지 자기 고백 좀 해라. 네. 이낙연 대표가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서로 민감한 시기거든요. 네.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혼자 신당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당신은 요거 정리하고 오고 당신은 요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랑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을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두 사람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진짜 수박되는 거죠. 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막 예. 수박이라고 막 민주당 극렬 당원들이 막 예. 비판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 출신 정치인이고 네. 그리고 평생 민주당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을 바꾸거나 뭐 기회주의적인 판단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민주당 안에서의 보수 블록은 확실해요. 네. 그분이 이제 진보적이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고향이 만약에 영남이었으면 대구였거나 부산이었으면 국민의힘에서 정치할 분이지 민주당에서 정치할 분은 아니다라는 네. 거를 민주당 사람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같이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민주당 정신을 지켜왔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만 뭐 당에 뭐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는 거지 뭐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계속 뭐 어떻게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나는 도저히 이재명하고 못하겠으니까 이 당을 나가겠어 그렇게 애당심이 없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진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영광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남지사도 했고 그래서 그런 정서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신당으로 당장 갈까 한다면 뭐 이낙연 신당을 하겠죠. 이낙연 신당을 하고 거기 이준석도 들어와 이렇게 하겠지. 이준석 신당에 이준석 신당에 이낙연이 영입되고 이런 일은 정치에는 없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만약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할 거면 명분을 잘 삼아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사람들 안 챙겨주니까 나는 그냥 당에 못 있겠어 이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우리 친한 대선 공약을 했던 선거구제 병리표 뭐 영동형 이거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이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신뢰 없는 정치인 이재명이 있는 이런 당에서 나는 정치하기가 어렵다. 그런 명분도 삼고 본인이 딱 나와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 거면요. 나 2027년 대선 불출마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런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에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대선 후보 안 되니까 나가서 딴 살림 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제도 바꾸고 싶어요. 지역주의에 기반한 이 양당의 극단적인 정치 체제 나 이거 바꾸고 싶어요. 라는 진정성을 내세우려면 자기도 뭔가를 내놓고 버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2027년 대권 불출마다. 그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낙연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잘 나가던 시절에 당 대표를 했던 분이에요. 그때도 충분히 선거제도 개편 통해서 다당제 할 수 있었어요. 개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 안 했거든요. 개혁 입법들 다 못했어요. 이낙연 대표 시절에. 그래서 이낙연 책임이에요? 네? 이낙연 책임이에요? 아니 이낙연 대표도 책임이 있는 일부 거죠. 책임 있다 이 말씀이겠죠. 아니 당대표인데 당연히 책임이 있죠. 당대표인데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무책임한 거죠. 당연히 당대표 시절에 했어야 되는 개혁 입법들 선거제도 개편들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놓고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다당제 얘기를 한다? 이건 직무유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민주당에서 전직 총리식이나 하신 분이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 있다고 해서 당을 뛰쳐나와서 신당을 한다? 거기에 어떤 정치적 명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온당한 처사가 누릴 거 이 당에서 다 누리고 더 누릴 거 없다고 딴 당으로 이사 갑니까? 그 정치인의 자세예요?
지금 얘기했던 뭐 선거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요. 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손학규 고문까지 병립형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속내는 뭡니까, 장 소장님?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그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네. 이낙연계 의원들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명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부겸 총리도 예.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그 안에서 네. 뭔가 정치적 활로 찾기도 어렵고 정세균 전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 분의 이해관계, 세 분의 전직 총리 이해관계는 이재명이 있는 한 그 당에서 네. 내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 아하. 그러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거구제 개정을 통해서 예.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서 민주당을 나와서 하나의 세력을 만드는데 울타리가 돼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선거구제는 사실 실제로 지금 시간도 그렇고 이게 뭐 합의 뭐 안 되면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합의 안 되면 못 바꾸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 전직 새 총리가 똘똘 뭉쳐 나가서 다른 당을 할 거냐. 저는 이거는 오보라고 생각해요. 오보다? 일단 예. 정세균 전 총리는 이분도 평생 민주당 하신 분인데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에요. 네. 그리고 아니 갑자기 왜 날 끼어들어. 나는 그냥 선거구제 얘기를 예. 했을 뿐인데 뭐 이런 것이고 김부겸 전 총리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의도에 사무실까지 차렸다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려고 했었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됐다. 그게 이제 지난 10월 뭐 사퇴설 아닙니까? 소위 얘기하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경향신문 인터뷰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건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 다 손학규 멤버들이에요. 그렇죠. 손학규 예전 손학규계들. 옛날 예. 손학규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손학규 대표하고 다 같이 모여서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세균 전 총리는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분이 새롭게 어르신들끼리 어르신당을 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이게 뭐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 어젯밤에 제가 예. 이 채널A 보도 나온 다음에 사방팔방 취재를 했어요. 알아볼게요. 답이 없습니다. 병립형으로 가는 거? 병립형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99% 이상 아니에요? 99%로 봐야 돼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약속한 거 DJ도 다 깨는데 뭐 지켜요? 이런 얘기 했었죠. 약속할 거 뭐 다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면 얘기를 하잖아요. 2016년에 했던 병립형 제대로 권역별 했다는 거죠. 병립형으로 가는 건 권역별? 권역별로 갈 수도 있고 그냥 통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굉장히 오래됐고 네. 사실은 정의당에서 헌법소원까지 해가지고 표의 등가성에 그렇죠. 맞는 선거제도 개편을 하라는 것이었고 지난번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론조사를 했을 때도 비례를 확대하라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거를 현역들이 싹 다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양당 체제를 가지고 유리한 방향으로 그냥 또 간다? 이게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되고 지역 정치를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네. 다양성을 확보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다원화로 가기 위한 어떤 촉매제를 만드는 차원에서의 기여를 할 생각을 해야지. 국민의힘이 제일 문제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뭐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그 분리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제하면 우리 그냥 위성정당 만들 거예요. 그렇죠. 거의 배째라식입니다.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약속한 게 있고 그때 당시에 불만이 있더라도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 제도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기여를 해야지. 아니 됐고 우리한테 손해되니까 난 모르겠고 그냥 우리 이익만 챙기겠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진짜 나빠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는. 자, 아니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는 위성정당 만들지 말자는 사람들이 네. 75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말자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나쁘지만 네. 저희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대한정당 야당이 할 일이지. 국민의힘 나쁘니까요. 저도 그 나쁜 길 따라갈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 맞아요? 수상하다고 그러면 얘기했어요. 이재명 아니 국민의힘은 나쁘고 민주당은 수상하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언어의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잖아요. 둘 다 나빠요. 그렇다면 둘 다 나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제도 관련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선택권이 있죠. 이재명 당대표가 결정하면은 무조건 선거법 개정은 될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가 아니요. 그래도 우리 국민과 약속 지키겠습니다. 대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연동형 그대로 갑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대로 갈 수 있고. 병립형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유 잘 결심했어요. 자 병립형으로 빨리 개정합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기본적으로 25석이 손해라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저렇게 딱 우리는 정했으니까 민주당 니네 빨리 결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민주당 니네가 빨리 결정해. 병립형으로 하면 병립형으로 가고 연동형으로 하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거고 당신들이 만들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둘 다 만들지 맙시다 라고 약속을 하면 민주당도 안 만들고 국민의힘도 안 만들고 위성정당 없이 제3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뚫으면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25석을 잃게 생겼는데 그런 선택을 하겠냐. 그러니까 뭐 상인의 현실 감각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 지도자는요 계산기 가지고 이해관계 유불리를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통 크게 국민과의 약속, 신뢰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5석 잃을 수 있죠. 하지만은 국민의 신뢰, 마음 그걸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장 소장님 저 말씀에 1000% 동의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제 가고 우리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그런 대신에 지역구에서 우리 정말 열심히 뛸 테니까 좋은 후보 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시켜 주십시오. 라는 전략으로 가면 저는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못해요. 박준 앵커님. 그 결단을 못해.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지역구에서 160석 얻었어요. 160석.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뭘 자기네들이 선거에 불리하고 선거 잃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자꾸 국민과 약속을 해도 그냥 계속 바꾸고 그럼 신뢰가 없어지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나중에 대선 출마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해요. 근데 예전에도 뭐 많이 말 바꿨는데 당신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정치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하네. 헌신적이네. 표 줘야지. 이런 정당과 저 맨날 앉아가지고 계산이나 하고 앉았고 10개가 손해네 25개가 손해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받을 수 있네 없네 앉아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아유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선거 전략을 쓰지 않고 맨날 제도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 이게 병립형이 되든 위성정당 뭐 만약에 안 된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75명 의원들 뭐 이탈하거나 좀 문제가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어떻게 이탈을 해요?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의원들은 뭐 박지원 앵커님 더 잘 아시겠지만 배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배지 달려면 공천 받아야 되잖아요. 공천에서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최소한 이탄희 의원은 이제 뭐 좀 이탄희 의원은 뭐 용인병은 뭐 그렇게 된 거고 뭐 본인 용인청. 용인정 죄송합니다. 험지 간다고 했으니까 한동훈 장관 뭐 어디 출마하면 거기 따라가든지 여기도 비례 가면 비례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결국 두 분 말씀대로 뭐 이제 이상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병립형으로 좀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 거기에 맞춰서 또 정치 어떤 그림이 많이 바뀌겠네요. 제3신당이라든지 그래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주당 병립형 회귀하면 엄청나게 비판받을 겁니다. 비판 많이 받을 것이다. 민주당도 비판받고 뭐 국민의힘도 많이 비판을 받을 거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이 항상 더 세게 맞아요. 자, 그러면 뭐 이 병립형하고 제3신당하고도 어떻게 연동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어쨌든 연동을 하더라도 정당이 다 위성정당 만들 거기 때문에 제3신당이 표를 더 얻고 덜 얻고 의석수 더 많이 얻고 덜 얻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당 투표 하잖아요. 정당 투표는 하니까. 정당 투표 하니까 양극단 지역주의 정당. 그래도 이준석 뭐 예를 들면은 뭐 박원석 뭐 이런 사람들이 내년에 배지 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국민들도 다수가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가는 거는 이준석 대표의 온전한 몫인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장 토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장성수 형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